서울의 하늘이 잿빛으로 물들더니 이내 굵은 빗줄기가 창문을 때리기 시작했다.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최 회장의 저택. 그 중에서도 가장 구석진 방에 있는 전신 거울 앞에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서 있었다. 최하은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화려한 레이스와 수천 개의 진주가 박힌 드레스는 그녀의 것이 아니었기에 마른 몸에 헐거웠고 어딘가 모르게 기괴해 보였다. 그것은 축복받는 신부의 예복이 아니라 마치 산 제물에게 입혀진 수혜처럼 느껴졌다. 오늘 그녀는 언니 최유라의 이름으로 다리가 불구인 남자에게 팔려가는 대역 신부가 되어야만 했다. 방문이 거칠게 열리고 새어머니인 김 여사가 들어왔다. 그녀의 표정에는 초조함과 도끼가 서려 있었다. 김 여사는 하은의 옷매무새를 거칠게 잡아당기며 매서운 눈빛으로 쏘아붙였다. 정신 똑바로 차려. 오늘 네가 실수라도 하는 날에는 네 외할머니 호흡기 내 손으로 직접 떼어버릴 테니까. 그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지난 10수년간 하은을 식모처럼 부려먹고 학대해온 그녀라면 충분히 하고도 남을 일이었다. 하은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구었다.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유일한 혈육인 할머니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악마에게 영혼이라도 팔아야 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까요. 하은의 목소리는 건조하고 낮았다. 그 체념 섞인 대답에 김 여사는 코웃음을 쳤다. 그래. 주제 파악은 빨라서 다행이구나. 네 언니가 강태무 그 괴물 같은 놈한테 시집가서 인생 망치는 꼴을 내가 어떻게 보니 너 같은 게 대신 가는 걸 영광으로 알아야지. 그녀는 하은의 머리에 베일을 씌웠다. 얇은 천이 시야를 가리자 세상이 흐릿해졌다. 마치 안개 속에 갇힌 것처럼 하은의 미래도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어둠 속으로 잠기는 듯했다. 거실로 나오자 소파에 앉아 울고 있던 최유라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안도감과 경멸이 뒤섞인 눈빛으로 하은을 훑어보았다. 미안해하지는 않을게. 어차피 넌 가진 것도 없잖아. 그 다리 병신이 성격은 좀 괴팍해도 돈은 많으니까 너한테는 오히려 잘된 일이지 뭐. 유라는 뻔뻔하게 말하며 손에 든 와인잔을 흔들었다. 하은은 대꾸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다. 이 집안 사람들에게 자신은 가족이 아니라 필요할 때 쓰고 버리는 소모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뼈저리게 느꼈다. 저택 앞에는 검은색 리무진이 대기하고 있었다.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져 한 치 앞도 분간하기 힘들 정도였다. 하은은 우산도 없이 빗속으로 걸어 나갔다. 차가운 빗방울이 베일 위로 떨어져 얼굴을 적셨지만 그녀는 닦아내지 않았다. 차문이 열리고 그녀는 깊은 심연 속으로 빨려 들어가듯 뒷좌석에 몸을 실었다. 차 안은 숨 막힐 듯 고요했고 운전기사는 백미러로 힐끔거리며 그녀를 관찰할 뿐 아무런 말도 걸지 않았다.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최 회장의 저택을 보며 하은은 눈을 감았다. 이것으로 지옥 같던 집과는 안녕이었지만 또 다른 지옥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결혼식은 강태무가 소유한 호텔의 비밀 연회장에서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하객은 거의 없었고 양가 직계가족과 변호사들만이 참석한 삭막한 자리였다. 화려한 꽃장식과 샹들리에는 주인을 잘못 만난 듯 쓸쓸해 보였다. 하은은 아버지의 손이 아닌 수행원의 안내를 받아 버진 로드 입구에 섰다. 저 멀리 단상 앞에 휠체어에 앉은 남자의 뒷모습이 보였다. 넓은 어깨와 곧은 등은 위압적이었지만 휠체어라는 차가운 금속 프레임이 그를 가두고 있었다. 그가 바로 소문으로만 듣던 강태무. 한때 재계를 호령하던 천재였으나 의문의 사고로 두 다리를 잃고 은둔형 외톨이가 된 남자였다. 음악이 흐르고 하은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다. 단상에 가까워질수록 강태무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가 피부로 느껴졌다. 그녀가 그의 옆에 섰을 때 태무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고 정면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옆모습은 조각처럼 수려했지만 눈빛은 죽은 사람처럼 공허하고 차가웠다. 주례사가 낭독되는 동안에도 두 사람 사이에는 단 한마디의 대화도 오가지 않았다. 이것은 결혼식이 아니라 두 기업 간의 비정한 인수합병 계약식에 불과했다. 신랑 강태무 군은 신부 최유라 양을 아내로 맞이하여 주례사가 이름을 부르는 순간 하은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녀는 최유라가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그녀는 자신의 이름 최하은을 지우고 언니의 가면을 쓴 채 살아가야 했다. 거짓 위에 세워진 서약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태무가 건조하게 내라고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허스키해서 묘하게 사람의 신경을 긁는 매력이 있었다. 하은 역시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그 짧은 대답이 그녀의 운명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다. 식이 끝나고 하은은 강태무의 저택으로 이동했다. 서울 외곽의 산중턱에 위치한 그의 집은 요새처럼 견고하고 으스스했다. 빗줄기는 여전히 멈추지 않고 창문을 때리고 있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태무는 휠체어를 직접 밀며 거실 한가운데로 이동했다. 그는 젖은 재킷을 벗어던지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하은을 쏘아보았다. 최유라, 네가 돈 때문에 이 결혼을 받아들였다는 건 알고 있어. 하지만 착각하지 마. 이 집에서 네가 누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의 말에는 경멸이 가득했다. 하은은 베일을 걷어올리고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태무는 잠시 멈칫했다. 그가 예상했던 탐욕스럽고 화려한 최유라의 얼굴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화장기 없는 창백한 얼굴, 겁에 질린 듯 하면서도 어딘가 단단해 보이는 눈동자. 하지만 그는 이내 관심을 끄고 차갑게 비웃었다. 생각보다 수수한 연기를 잘하는군. 하지만 내 눈은 못 속여. 그는 휠체어를 돌려 자신의 서재로 향하려 했다. 그때였다. 집안의 모든 조명이 붉게 전멸하며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경고, 시스템 침입 감지, 보안 레벨 1단계 발령. 기계적인 경고음이 저택 전체를 뒤흔들었다. 태무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의 비서실장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본사 메인 서버가 해킹당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있을 국방부 입찰 관련 기밀 문서가 유출되기 직전입니다. 태무는 이를 갈며 소리쳤다. 보안팀은 뭐 하고 있어? 당장 막으라고 해.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다급한 비명 소리만 들려올 뿐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해킹이 아니었다. 세계적인 해커 조직이 작정하고 덤벼든 총력전이었다. 태무는 주먹으로 휠체어 팔걸이를 내리쳤다. 이 입찰권을 위해 지난 3년을 준비했다. 이것이 실패하면 그는 영원히 재기할 수 없을지도 몰랐다. 그는 절망감에 휩싸여 눈을 감았다. 바로 그 순간 거실 구석에 조용히 서 있던 하은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져온 낡은 여행 가방을 열고 투박한 검은색 노트북을 꺼냈다. 그녀의 눈빛이 조금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태무는 그녀가 무엇을 하는지 신경 쓸 겨를도 없었다. 그는 분노와 무력감에 휩싸여 고함을 질렀다. 다나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하지만 하은은 그의 말을 무시하고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켰다. 그녀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춤추듯 날아다니기 시작했다. 타다닥, 타닥. 기계식 키보드의 타건음이 사이렌 소리와 빗소리를 뚫고 태무의 귀에 꽂혔다. 그 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규칙적이었다. 태무는 의아한 듯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화면에는 일반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코드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하은의 동공은 빠르게 움직이며 화면 속의 데이터를 스캔하고 있었다. 그녀는 평소에 주눅든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마치 전장을 지휘하는 지휘관처럼 냉철하고 압도적인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입술을 굳게 다문 채 마지막 엔터키를 강하게 눌렀다. 그 순간 거짓말처럼 집안의 붉은 조명이 꺼지고 사이렌 소리가 멈췄다. 방화벽 재구축 완료. 유출된 데이터는 암호화해서 역추적 코드를 심어놨어요. 하은이 노트북을 덮으며 덤덤하게 말했다. 정적이 감돌았다. 태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와 그녀의 낡은 노트북을 번갈아 보았다. 전화기 너머에서 비서실장의 환호성이 들려왔다. 사장님 해킹이 멈췄습니다. 오히려 상대방 서버를 역관광시켜서 위치까지 파악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태무는 천천히 휠체어를 밀어 하은의 앞으로 다가갔다. 그는 하은의 턱을 잡아들어 올리며 깊은 눈으로 그녀를 탐색했다. 너 정체가 뭐야? 최유라는 컴맹이라고 들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경계심과 함께 강한 호기심이 서려 있었다. 하은은 피하지 않고 그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저는 최유라가 아니니까요. 천둥 소리가 창밖을 뒤흔들며 두 사람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거짓된 결혼의 첫날 밤. 가장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태무의 시선은 하은의 얼굴에서 천천히 그녀의 무릎 위에 놓인 낡은 노트북 화면으로 이동했다. 검은 바탕에 초록색 글씨들이 쉴 새 없이 흘러가고 있었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와는 차원이 다른 구조를 띠고 있었다. 과거 사고를 당하기 전 태무 역시 MIT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기에 그 코드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아볼 수 있었다. 그것은 군더더기 하나 없이 완벽하고 소름 끼칠 정도로 효율적인 알고리즘이었다. 마치 예술 작품을 보는 듯한 전율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방금 전까지 시스템을 마비시켰던 전 세계적인 해커 조직의 공격을 단 5분 만에 무력화시킨 것이 바로 이 작고 여린 여자의 손끝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최유라가 아니라고 했나? 태무가 낮게 으르렁거리며 물었다. 그는 하은의 손목을 잡고 있던 손에 힘을 주지는 않았지만 놓아주지도 않은 채 집요하게 그녀를 응시했다. 하은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제 이름은 최하은입니다. 최 회장의 숨겨진 딸이자 이 집안에서 존재조차 지워진 유령 같은 존재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이나 분노가 섞여 있지 않았다. 그저 건조한 사실을 나열할 뿐이었다. 그 건조함이 태무에게는 오히려 더 큰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돈과 명예를 쎄야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여자들은 수없이 봐왔지만 이런 눈빛을 가진 여자는 처음이었다. 태무는 잡고 있던 그녀의 손목을 놓고 휠체어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그래서 나를 속이고 대타로 들어왔다. 그 대가로 무엇을 받았지? 그는 냉철한 사업가의 모습으로 돌아와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하은은 노트북 덮개를 덮으며 짧게 대답했다. 외할머니의 병원비요. 그리고 그 집에서 도망칠 수 있는 자유. 그녀의 대답은 너무나 소박해서 허탈할 지경이었다. 태무는 헛웃음을 흘렸다. 겨우 그따위 것 때문에 인생을 걸고 내 침실로 들어왔다고. 네 언니가 날 어떤 괴물로 묘사했는지는 뻔히 알 텐데 괴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은의 즉답에 태무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그녀는 똑바로 그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방금 보셨잖아요. 당신 회사의 보안 시스템은 훌륭했어요. 단지 관리자들이 나태했을 뿐이죠. 당신이 만든 그 방화벽 구조. 3년 전
제가 분석했던 K쉴드의 초기 모델과 흡사하더군요. 당신은 괴물이 아니라 그냥 갇혀있는 천재일 뿐이에요. 하은의 말은 태무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자존심을 건드렸다. 다리를 잃은 후 모두가 그를 동정하거나 비웃었지만 그의 능력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준 사람은 없었다. 묘한 침묵이 흘렀다. 창밖의 빗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의 공백을 채웠다. 태무는 책상 위에 놓인 담뱃갑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그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 이 정체불명의 여자를 사기 결혼으로 고소하고 쫓아낼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이용할 것인가? 그의 시선이 다시 낡은 노트북에 머물렀다. 방금 그녀가 보여준 실력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였다. 현재 강태무를 둘러싼 상황은 사면초가였다. 친척들은 그의 경영권을 빼앗으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고, 외부에서는 해커들을 고용해 공격해오고 있었다. 그에게는 믿을 수 있는 칼과 방패가 필요했다. 거래를 하지. 태무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배제되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너를 내 아내로 인정해주겠다. 최하은이라는 내 진짜 이름으로, 그리고 네 외할머니의 치료는 국내 최고 의료진을 붙여서 내가 전액 지원하지. 그 집구석 사람들이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막아주겠다.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하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것은 그녀가 감히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구원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조건이 뭐죠? 하은이 물었다. 태무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비릿하게 웃었다. 현명하군. 조건은 간단해. 오늘부터 너는 내 전속 화이트 해커이자 정보 관리자가 되는 거야. 내 허락 없이는 죽어서도 안 되고 도망쳐서도 안 돼. 24시간 내 곁에서 나를 노리는 모든 디지털 공격을 막아내. 그리고 내 다리에 대한 비밀. 만약 네가 알게 되는 모든 것을 무덤까지 가져가야 할 거야. 태무는 상체를 숙여 그녀에게 다가갔다. 할 수 있겠나? 500억짜리 프로젝트를 5초 만에 살려낸 실력으로. 하은은 잠시 망설였다. 이것은 또 다른 형태의 속박일 수 있었다. 하지만 최 회장의 집에서 노예처럼 살던 시절과는 달랐다. 적어도 이곳에서는 자신의 능력을 필요로 하고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주는 계약 관계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눈앞에 있는 이 남자에게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동질감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다.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상처 입은 맹수의 눈빛. 하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받아들이겠어요. 대신 하나만 추가해 주세요. 제 개인적인 연구 시간은 터치하지 말아주세요. 연구 태무가 되물었다. 네. 제가 쫓고 있는 코드가 있어요. 그것만은 방해받고 싶지 않아요. 하은의 눈빛이 잠시 어두워졌다. 태무는 굳이 캐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계약 성립이군. 그는 서랍에서 만년필과 종이를 꺼내 즉석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만년필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사각거렸다. 잠시 후 두 사람의 서명이 담긴 종이가 테이블 위에 놓였다. 법적인 혼인신고서보다 더 강력하고 비밀스러운 구속력이 있는 계약서였다. 방은 어디를 쓰면 되나요? 계약이 끝나자마자 하은이 물었다. 태무는 턱으로 문을 가리켰다. 2층 복도 끝방. 손님용으로 쓰던 방이지만 필요한 건 다 있을 거야. 오늘은 피곤할 테니 가서 쉬어. 그는 마치 직원을 대하듯 사무적으로 말했다. 하지만 하은이 짐을 챙겨 나가려는 순간 태무가 덧붙였다. 그리고 고맙다. 아까 그 일. 작고 투박한 한마디였다. 하은은 멈칫하더니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작게 대답했다.
제 밥값을 했을 뿐이에요. 하은이 방을 나가고 문이 닫히자 태무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휠체어에서 몸을 일으켰다. 그의 다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힘겹게나마 바닥을 지탱하고 섰다. 그는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창가로 다가가 비 내리는 정원을 내려다보았다. 최하은. 그는 입안에서 그녀의 이름을 굴려보았다. 유령처럼 살았다던 여자. 하지만 그녀가 가진 힘은 핵폭탄급이었다. 태무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김 실장. 지금 당장 최하은에 대한 모든 뒷조사를 시작해.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숨 쉬는 횟수까지 전부 다 알아내. 2층 방에 들어온 하은은 침대에 걸터 앉아 긴장을 풀었다. 낯선 천장, 낯선 냄새. 하지만 최 회장의 집 지하 창고보다는 훨씬 아늑했다. 그녀는 노트북을 다시 열었다. 화면에는 아까 태무의 회사를 공격했던 해커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팬텀. 그 악명 높은 이름이 코드 속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다. 하은의 눈매가 날카로워졌다. 팬텀은 과거 그녀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주고 그녀가 존경하던 스승을 사이버 테러로 몰아넣었던 원수였다. 강태무를 노린 게 팬텀이라니. 우연치고는 기막히네. 그녀는 키보드를 두드려 보안 로그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팬텀이 노린 것은 단순한 입찰 정보가 아니었다. 그들은 강태무의 개인 의료 기록과 다리에 관한 비밀 파일을 찾고 있었다. 하은은 직감했다. 강태무의 주변에 내부 스파이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태무가 숨기고 있는 것이 단순한 신체적 장애가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계약서의 조항을 떠올렸다. 나를 노리는 모든 공격을 막아내라. 하은은 쓴웃음을 지었다. 첫날 밤부터 일복이 터졌네. 다음 날 아침, 태무의 저택은 폭풍전의 고요함에 쌓여 있었다. 태무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식당에 앉아 있었다. 식탁 위에는 신문과 태블릿 PC가 놓여 있었고 그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다. 하은이 조심스럽게 식당으로 들어오자 고용인들이 놀란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어제 들어온 신부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수수한 차림새에 한 손에는 숟가락 대신 노트북을 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태무는 고갯짓으로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다. 앉아. 잘 잤어? 태무가 무심하게 물었다. 하은은 자리에 앉으며 노트북을 식탁 위에 펼쳤다. 아니요. 당신 회사 서버로그 뜯어보느라 한숨도 못 잤어요. 그녀의 대답에 태무가 마시던 커피 잔을 내려놓았다. 그래서 뭐 좀 건진 게 있나 하은은 화면을 그에게 돌려주었다. 내부 접속 기록이에요. 어제 공격이 시작되기 10분 전. 당신 비서실 PC에서 포트가 열렸어요. 누군가 밖에서 들어올 수 있게 문을 열어준 거죠. 태무의 눈동자가 싸늘하게 식었다. 비서실이라면 그가 가장 신뢰하는 측근들이 있는 곳이었다. 확실한가? 그가 낮게 물었다. 하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샌드위치를 한 입 베어 물었다. 확실해요. 그리고 그 스파이는 지금 이 저택 안 와이파이에도 접속해 있어요. 아마 우리가 아침 먹는 걸 도청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녀의 말에 태무의 눈빛이 살기로 번뜩였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주변에 믿을 놈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은 익숙했지만 매번 뼈 아팠다. 어떻게 처리할까? 태무가 하은에게 의견을 물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의지하고 있었다. 하은은 우물거리며 대답했다. 역으로 이용해야죠. 그쪽에서 정보를 빼가고 있다고 믿게 만들고 가짜 정보를 흘리는 거예요. 당신이 오늘 주주총회에서 실수를 연발할 거라는 정보를 주면 저쪽 방심을 유도할 수 있어요. 그녀의 제안은 대담하고 영리했다. 태무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제법이군.
공범으로서는 합격이야. 그때 현관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비켜, 내가 내 조카 보러 왔는데. 누가 막아. 날카로운 여자의 목소리였다. 태무의 고모이자 그룹 내에서 태무를 가장 적대시하는 강이사였다. 그녀는 어제 해킹 소동을 빌미로 태무를 문책하기 위해 아침부터 들이닥친 것이었다. 태무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하은은 침착하게 노트북을 닫고 일어섰다. 제가 나갈게요. 당신은 다리가 불편하니 여기 있어요. 그녀는 태무를 보호하듯 앞장섰다. 강이사는 거실로 들어오자마자 휠체어에 앉은 태무를 보며 혀를 찼다. 참말. 꼴이 그게 뭐니? 밤새 회사 서버가 털렸다며. 네가 몸이 성취하느니 관리도 엉망이지. 이참에 경영권 내려놓고 요양이나 가는 게 어떠냐.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꽂혔다. 태무가 반박하려던 찰나 하은이 강이사의 앞을 막아섰다. 안녕하세요. 고모님. 처음 뵙겠습니다. 태무씨, 아내 되는 사람입니다. 강이사는 하은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네가 그 최유란이 소문대로 천박하게 생겼구나. 어른이 말하는데 끼어들어 그녀가 손을 들어 하은의 뺨을 치려 했다. 하지만 하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강이사의 손목을 허공에서 낚아챘다. 말씀 조심하세요. 서버가 털린 게 아니라 저희가 덫을 놓은 겁니다. 경영 능력 운운하시기 전에 고모님 차명 계좌 관리나 잘하시죠. 스위스 은행 비밀번호 제가 읊어드릴까요? 하은의 입에서 나온 말에 강이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스위스 계좌는 그녀의 최대 약점이었다. 너 그게 무슨... 강이사는 말을 잇지 못하고 덜덜 떨었다. 휠체어 뒤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태무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수줍고 조용해 보이던 여자가 순식간에 맹독을 품은 뱀처럼 변해 적을 제압하고 있었다. 하은은 강이사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싸늘하게 쏘아붙였다. 돌아가세요. 내 남편 밥맛 떨어지게 하지 말고. 강이사가 도망치듯 사라진 후 거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하은은 다시 순한 표정으로 돌아와 태무를 보며 어깨를 으쓱했다. 아침 드라마 흉내 좀 내봤어요. 괜찮았나요? 태무는 터져 나오려는 웃음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훌륭했어. 500억이 아깝지 않군.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어제까지만 해도 타인이었던 두 사람 사이에 묘한 전우애와 함께 알 수 없는 설렘이 싹트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이것은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폭풍의 서막에 불과하다는 것을.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과 묘한 전우애가 감돌고 있었다. 강이사가 쫓겨나듯 사라진 후 태무는 휠체어를 돌려 다시 서재로 향했다. 하은은 말없이 그의 뒤를 따랐다. 이제는 감정적인 대응을 넘어 이성적이고 치밀한 반격을 준비해야 할 시간이었다. 서재의 육중한 문이 닫히자 태무는 책상 위에 놓인 내부 조직도를 펼쳐 보였다. 그 안에는 수백 명의 임직원 이름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지만 그중 태무가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그는 붉은 펜을 들어 비서실 명단을 거칠게 동그라미 쳤다. 이 안에 쥐새끼가 있어. 팬텀에게 서버 포트를 열어준 놈. 태무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억누를 수 없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하은은 노트북을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화면을 띄웠다. 그녀가 밤새 분석한 로그 기록이 그래프로 시각화되어 나타났다. 접속 패턴을 보면 이 사람은 보안팀의 승인 코드까지 우회했어요. 단순히 비서실 직원이 아니라 당신의 스케줄과 결제 라인을 완벽하게 꿰뚫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은의 분석에 태무의 미간이 좁아졌다. 그의 뇌리에 한 사람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애써 부정하고 싶었다. 함정을 파야겠어. 태무가 결단을 내린 듯 말했다. 하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다. 제가 허니팟을 만들게요. 가짜 기밀 문서를 미끼로 던져두는 거죠. 놈이 그걸 무는 순간 역추적 프로그램이 작동해서 놈의 단말기 위치와 신상을 털어낼 거예요. 그녀의 손가락이 춤추듯 움직였다. 태무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안경을 고쳐 쓰는 그녀의 모습은 어제 웨딩드레스를 입고 떨던 여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프로페셔널했다. 2시간 후 작전 준비가 완료되었다. 하은은 2024년도 하반기 인수합병 계획안이라는 그럴듯한 제목의 미끼 파일을 사내 서버 깊숙한 곳. 하지만 권한이 있는 자라면 접근할 수 있는 폴더에 심어두었다. 파일 안에는 실제 정보가 아닌 태무가 미리 작성해둔 거짓 정보들과 함께 악성 코드가 숨겨져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기다림뿐이었다. 태무는 초조한 듯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다. 놈이 걸려들까. 팬텀 정도의 해커라면 눈치챌 수도 있어. 팬텀은 눈치챌지 몰라도 내부 스파이는 기술자가 아니에요. 그저 정보를 훔쳐서 전달하는 배달부일 뿐이죠. 하은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커피 머신에서 갓 내린 에스프레소를 태무에게 건넸다. 마셔요. 오늘 밤은 길어질 테니까. 태무는 커피잔을 받아들며 그녀의 손끝을 스쳤다. 거칠고 차가운 자신의 손과는 달리 그녀의 손은 작고 따뜻했다. 아주 잠시였지만 그 온기가 태무의 얼어붙은 마음 한구석을 녹이는 듯했다. 오후 2시 주주총회가 열리기 불과 3시간 전이었다. 하은의 노트북에서 경쾌한 알림음이 울렸다. 걸려들었어요. 그녀의 눈이 반짝였다. 화면에는 미끼 파일에 접근한 IP 주소와 단말기 정보가 실시간으로 뜨고 있었다. 접속 위치는 본사 15층. 비서실장실. 범인은 태무가 아버지 때부터 모셔왔던 그리고 사고 이후 유일하게 곁을 지켰던 최 비서실장이었다. 태무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배신감보다는 허탈함이 더 컸다. 가장 믿었던 사람이 가장 깊숙한 곳에서 칼을 겨누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했다. 괜찮아요? 하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태무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익숙해? 이 바닥이 원래 이래. 돈 앞에서는 의리도 충성도 없는 법이지. 그는 감정을 추스르며 냉정함을 되찾았다. 증거는 확보했나?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다운로드 로그, 전송 기록, 그리고 그가 강의사와 통화한 음성 파일까지 전부 따냈어요. 이걸 주주총회에서 터뜨리면 게임은 끝나요. 태무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제 자비는 없었다. 오후 4시 강남 테헤랄로에 위치한 강성그룹 본사 대회의실.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임시 주주총회가 시작되었다. 강의사를 주축으로 한 반대파 주주들은 득이양양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들은 오늘 태무를 경영 능력 부재와 보안 관리 소홀을 이유로 해임할 계획이었다. 휠체어를 탄 태무가 회의장에 들어서자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하은은 태무의 뒤에서 묵묵히 휠체어를 밀었다. 그녀는 오늘 철저히 말수적은 내조하는 아내의 역할을 연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핸드백 속에는 세상을 뒤집을 태블릿 PC가 들어있었다. 강태무 사장, 어제 발생한 해킹 사건에 대해 해명해 보시죠. 국방부 입찰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강의사가 포문을 열었다. 그녀는 최 비서실장에게서 받았다고 생각하는 가짜 정보를 토대로 태무를 몰아세웠다. 입찰 정보가 유출되어 경쟁사에 넘어갔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사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주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태무는 아무런 대꾸 없이 강의사를 빤히 바라보았다. 그 침묵을 긍정으로 해석한 강의사는 목소리를 높였다. 게다가 사장의 건강 상태도 문제입니다.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 어떻게 이 거대 그룹을 이끌겠습니까? 이제라도 전문 경영인 체제로 가야 합니다. 그녀의 인신공격에 가까운 발언에 하은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태무는 하은의 손등을 살짝 토닥이며 안심시켰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해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태무가 신호를 보내자 하은이 태블릿 PC를 조작해 회의장 메인 스크린에 연결했다. 스크린에는 강의사가 예상했던 해킹 피해 보고서가 아닌 전혀 다른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조금 전 확보한 최 비서실장의 PC 화면 녹화본이었다. 그가 강의사에게 기밀 문서를 전송하는 장면. 그리고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이 적나라하게 공개되었다. 이번 것만 넘기면 사장 회의만 통과시킬 수 있어. 약속한 지분 3%는 잊지 마.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최 비서실장의 목소리에 장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게 뭐야? 저것 거 당장 끄란 말이야. 강의사가 사색이 되어 소리쳤다. 하지만 하은은 멈추지 않고 추가 증거들을 쏟아냈다. 강의사가 횡령한 공급 내역, 최 비서실장이 팬텀에게 서버 포트를 열어준 로그 기록까지 모든 것이 완벽한 증거였다. 최 비서실장은 자리에 주저앉아 고개를 들지 못했다. 태무는 싸늘한 눈빛으로 강의사를 내려다보았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믿고 따르던 이사회의 실체입니다. 회사를 위기에 빠뜨린 건 해커가 아니라 바로 이 안에 있는 내부의 적들이었습니다. 주주들의 여론은 순식간에 반전되었다. 배신자들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고 태무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태무는 이 기세를 몰아 선언했다. 오늘부로 최 비서실장을 해고하고 산업 스파이 혐의로 고소하겠습니다. 또한 강의사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를 의뢰할 것입니다. 그의 단호한 목소리에 반대파들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그것은 완벽한 승리였다.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그 순간 태무는 그 누구보다 거대해 보였다. 회의가 끝나고 엘리베이터에 탔을 때 태무는 긴장이 풀린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하은은 손수건을 꺼내 그의 이마에 맺힌 식은 땀을 닦아주었다. 수고했어요. 완벽한 쇼였어요. 그녀의 칭찬에 태무는 피식 웃었다. 네 덕분이야. 네가 없었다면 난 오늘 저 하이엔 아들에게 뜯어먹혔겠지. 그는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있었다. 하은은 쑥스러운 듯 시선을 피했다. 계약대로 했을 뿐인걸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자 태무의 전용 리무진이 대기하고 있었다. 차에 타자마자 태무는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김 원장님. 접니다. 네. 지금 바로 2번 수속 밟아주세요. 환자는 최하은 씨의 외할머니입니다. VIP 병동으로 모시세요. 비용은 상관없습니다. 전화를 끊은 태무는 하은을 바라보았다. 하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약속 지켰어. 지금 앰뷸런스가 최 회장 집으로 가고 있을 거야. 이제 할머니는 안전해. 하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하지만 혼자 힘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었던 꿈이 현실이 되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고마워요. 정말로 고마워요. 태무는 무심한 척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울지 마. 내 파트너가 약해 빠진 모습 보이는 건 질색이니까. 하지만 그의 손은 슬그머니 하은의 손을 찾아 감싸 쥐었다. 그 서투른 위로 방식의 하은은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다.
차는 병원으로 향하지 않고 다시 저택으로 돌아왔다. 긴 하루였다. 하은은 방으로 돌아와 씻고 침대에 누웠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다. 태무의 손길, 그의 목소리, 그리고 그가 보여준 의외의 다정함이 자꾸만 떠올랐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어 무의식적으로 강태무의 이름을 검색창에 쳐넣었다. 과거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천재 소년 강태무, 최연소, MIT 입학, 강성그룹의 혁신을 이끄는 젊은 리더, 그리고 3년 전의 기사, 의문의 교통사고, 강태무 사장 2다리 마비 판정. 하은은 사고 당시에 현장 사진을 확대해 보았다. 처참하게 구겨진 차량. 경찰은 단순 빗길 미끄러짐 사고로 종결했지만 하은의 직감은 다르게 말하고 있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정교하게 설계된 살인 미수였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오늘 마주친 강의사보다 더 거대하고 어두운 세력이 존재할 것만 같았다. 그녀는 결심했다. 태무의 다리를 뺏어간 그날의 진실을 자신의 손으로 밝혀내겠다고. 그 시각, 태무는 저택 지하에 숨겨진 비밀 공간에 있었다. 묵직한 철문을 열고 들어가자 최신식 재활운동 기구들이 가득 찬 체육관이 나타났다. 태무는 휠체어에서 내려 난간을 잡고 일어섰다. 다리에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한 걸음씩 발을 떼었다.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근육이 비명을 질렀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아직 걷지 못하는 것이 아니었다.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을 뿐이었다. 기다려라. 내 2다리로 너희들의 목을 밟아줄 테니. 태무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을 노려보며 다짐했다. 그때 체육관 입구에 보안 시스템 알림이 울렸다. 누군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었다. 태무는 황급히 운동기구를 정리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철문이 열리고 잠옷 차림의 하은이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떠졌다. 2다리로 꼿꼿하게 서 있는 강태무. 그것은 하은이 알고 있던 진실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광경이었다. 지하체육관의 차가운 공기가 2사람 사이를 감돌았다. 태무의 눈빛이 맹수처럼 번뜩였다. 자신의 가장 치명적인 비밀. 누구에게도 들켜서는 안 되는 일어선 모습을 들키고 말았다. 그는 본능적으로 살기를 띠며 하은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무리하게 힘을 쓴 다리가 비명을 지르며 휘청거렸다. 중심을 잃고 쓰러지려는 찰나. 하은이 달려와 그의 몸을 받아냈다. 그녀의 작은 체구가 태무의 거대한 몸집에 눌려 뒤로 밀려났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그를 지탱했다. 2사람의 거친 숨소리가 텅 빈 공간에 울려 퍼졌다. 태무의 이마에서 쏟아지는 땀방울이 하은의 어깨를 적셨다. 비키라고 했을 텐데. 태무가 고통을 참으며 쉰 목소리로 내뱉었다. 하지만 하은은 그를 놓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허리를 더 단단히 감싸 안으며 그를 벤치 쪽으로 부축했다. 쓸데없는 소리 말고 앉아요. 근육이 다 찢어지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평소의 차분함 뒤에 숨겨진 강단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태무는 그녀의 부축을 받아 겨우 벤치에 앉았다. 다리의 근육이 쥐가 난 듯 뒤틀리며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떨구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하은은 말없이 구급 상자를 가져와 태무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손이 태무의 바짓단을 걷어 올리자 수많은 수술 자국과 흉터로 뒤덮인 다리가 드러났다. 그것은 그가 지난 3년 동안 얼마나 처절한 고통 속에서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하은은 망설임 없이 핫파스를 꺼내 그의 종아리에 붙이고 능숙한 손길로 뭉친 근육을 마사지하기 시작했다. 태무는 그녀를 밀어내려다 멈칫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동정이나 공포가 아닌 깊은 이해와 연민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왜? 소리 지르지 않았지. 내가 걷는 걸 보고도 놀라지 않았잖아. 태무가 가라앉은 목소리로 물었다. 하은은 묵묵히 손을 움직이며 대답했다. 당신 성격에 그냥 당하고만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 흉터들. 포기한 사람의 다리가 아니에요. 살려고, 다시 일어서려고 발버둥친 흔적이죠. 그녀의 손끝이 가장 깊은 흉터를 스치고 지나갔다. 태무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았던 그의 처절한 투쟁을 이 여자는 단번에 꿰뚫어 보고 있었다. 비밀로 해줘. 내가 걷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놈들은 나를 죽이려 들 거야. 아직은 때가 아니야. 태무의 말은 부탁이라기보다는 경고에 가까웠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하은은 고개를 들어 그와 시선을 맞췄다. 우린 이미 공범이잖아요. 당신의 비밀은 곧 내 생명줄이에요. 걱정 마요. 내 입은 당신 회사 방화벽보다 튼튼하니까. 그녀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가 태무에게는 묘한 안도감을 주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비밀을 공유할 수 있는 존재가 생겼다는 사실에 기묘한 감정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태무와 하은은 다시 완벽한 쇼윈도 부부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태무는 휠체어에 앉아 무표정한 얼굴로 신문을 읽었고, 하은은 조용히 그의 넥타이를 골라주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어제와 달랐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의중을 파악하는 눈빛 교환이 오갔다. 출근 준비를 마친 태무가 현관을 나설 때 하은이 자연스럽게 그의 무릎 담요를 덮어주며 귓가에 속삭였다. 오늘 오후에 강의사 측 사람들이 집에 올 거예요. 감시 카메라 점검 핑계로 도청 장치를 심으려는 것 같아요. 태무는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서 처리해. 너무 티나지 않게. 하은은 물론이죠. 라고 대답하며 배웅했다. 리무진이 떠나자마자 하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그녀는 서재로 올라가 노트북을 열었다. 저택 보안 시스템을 유인 모드로 전환했다. 쥐새끼들이 제 발로 덫에 걸러 들어오게 만들 작정이었다. 오후 2시 예상대로 강의사가 보낸 사설 보안업체 직원들이 도착했다. 그들은 점검을 하는 척하며 거실 소파 밑과 태무의 서재 책상 아래에 초소형 도청기를 부착했다. 하은은 2층 난간에 서서 그들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태블릿 PC 화면에는 도청기의 위치와 주파수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다. 어설프기는 그녀는 비웃음을 흘리며 키보드를 두드렸다. 그녀는 도청기에서 송출되는 신호를 가로채는 해킹 툴을 작동시켰다. 이제 강의사는 태무의 진짜 대화 대신 하은이 미리 녹음해둔 거짓 정보만을 듣게 될 것이었다. 예를 들어 태무가 다리 통증 때문에 마약성 진통제에 중독되어 헛소리를 한다거나 회사를 매각하고 해외로 도피하려 한다는 식의 역정보들이었다. 그날 저녁 퇴근하고 돌아온 태무는 하은의 보고를 듣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강의사, 지금쯤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겠군. 내가 무너지고 있다고 믿으면서. 태무는 넥타이를 풀며 소파에 기대 앉았다. 하은은 따뜻한 허브티를 가져와 그의 앞에 놓았다. 하지만 방심하면 안 돼요. 팬텀의 흔적이 다시 감지됐어요. 이번에는 당신의 의료 기록을 노리고 있어요. 병원 서버 쪽으로 우회 공격을 시도 중이에요. 태무의 표정이 다시 굳어졌다. 의료 기록이 유출되면 그가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날 수도 있었다. 막을 수 있겠어? 그가 물었다. 하은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안경을 축혀 올렸다. 이미 막았어요. 그리고 선물도 하나 보내줬죠. 그녀는
노트북 화면을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팬텀의 PC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게임 오버라는 문구가 뜬 채 먹통이 된 장면이 캡처되어 있었다. 팬텀의 컴퓨터를 포맷시켜버렸어요. 복구하려면 꽤나 애먹을 거예요. 태무는 소리내어 웃음을 터뜨렸다. 사고 이후 그가 이렇게 시원하게 웃어본 적이 있었던가. 이 작고 여린 여자가 세계 최고의 해커를 어린애 다루듯 가지고 노는 모습이 통쾌하기 그지없었다. 최하은, 너 정말 대단하군. 내 아내로만 두기엔 아까운 인재야. 그의 칭찬에 하은의 볼이 발그레해졌다. 칭찬은 보너스로 주세요. 현금으로. 그녀의 농담에 태무의 웃음소리가 더 커졌다. 삭막했던 저택에 처음으로 사람 사는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밤이 깊어지자 태무는 다시 지하 체육관으로 내려갈 준비를 했다. 하은은 자연스럽게 그를 따라 나섰다. 어디 가려고 태무가 묻자 하은은 수건과 물통을 들어 보였다. 재활 트레이너 필요하지 않아요. 혼자 하다가 또 쓰러지면 누가 부축해줘요. 태무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대신 혹독할 거야. 징징거리지 마. 체육관에서의 시간은 두 사람만의 비밀의식이 되었다. 태무는 땀을 비오듯 흘리며 평행봉을 잡고 걸음을 옮겼고 하은은 그 옆에서 초를 재고 자세를 교정해 주었다. 하나, 둘, 하나, 둘, 허리 펴요. 시선은 정면. 하은의 구령에 맞춰 태무는 이를 악물고 발을 내디뎠다. 고통으로 얼굴이 일그러질 때마다 하은은 그의 등을 쓸어주며 격려했다. 할 수 있어요. 조금만 더. 당신은 강태무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태무에게 가장 강력한 진통제였다. 그는 한계를 넘어 한 걸음 더 내디뎠다. 마침내 그가 목표했던 거리만큼 걷고 바닥에 주저앉았을 때 하은은 환하게 웃으며 그에게 물병을 건넸다. 어제보다 10초나 더 버텼어요. 정말 대단해요. 태무는 숨을 몰아쉬며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땀에 젖은 머리카락, 상기된 뺨, 그리고 자신을 향한 무한한 신뢰가 담긴 눈동자. 그 순간 태무는 억누를 수 없는 충동을 느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하은의 뺨을 감싸 쥐었다. 하은의 눈이 커졌다. 태무 씨. 그녀의 부름에도 그는 멈추지 않고 그녀의 얼굴을 자신 쪽으로 당겼다. 두 사람의 거리가 가까워졌다. 서로의 숨결이 닿을 듯한 거리에서 태무가 낮게 속삭였다. 너는 내가 일어서서 가장 먼저 안고 싶은 사람이야. 그것은 고백이었다. 계약 관계를 넘어서는 남자의 진심이 담긴 말이었다. 하은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그녀는 피하지 않고 눈을 감았다. 태무의 입술이 천천히 그녀의 이마에 닿았다. 뜨겁고 간절한 입맞춤이었다. 기다려줘. 완벽하게 일어설 때까지. 그때는 제대로 너를 내 여자로 만들 테니까. 하지만 두 사람의 달콤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다. 하은의 주머니 속에 있던 스마트폰이 진동했다. 그녀는 아쉬움을 뒤로하고 화면을 확인했다. 발신자 표시 제한. 그리고 도착한 메시지 하나. 최하은, 네가 진짜 최유라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 내일 정오까지 폐공장으로 나오지 않으면 강태무에게 모든 걸 폭로하겠다. 하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그녀의 가장 큰 약점, 대역 신부라는 비밀을 쥐고 흔드는 자가 나타났다. 하은은 태무가 눈치채지 못하게 급히 휴대폰을 감췄다. 태무는 여전히 거친 숨을 고르며 바닥을 보고 있어 그녀의 표정 변화를 보지 못했다. 하은은 떨리는 손을 주먹 쥐었다. 이 행복을 깨트릴 수는 없었다. 태무가 이제 막 재기의 희망을 보았는데 자신의 과거 때문에 그가 다시 무너지는 것을 볼 수는 없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 협박범이 누구든
혼자서 처리하겠다고. 그것이 공범으로서 그녀가 해야 할 일이었다. 피곤해 보이네요. 오늘은 이만 올라가서 쉬어요. 하은이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태무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부축을 받아 일어섰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하은은 태무의 넓은 등을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었다. 지켜줄게요. 당신이 세상에 당당히 설 때까지 내 방식대로 당신을 지킬 거예요. 어둠 속에서 하은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다. 내일 그녀는 해커 제로가 되어 다시 한번 전쟁터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은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 화면에는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온 협박 메시지가 여전히 떠 있었다. 최하은, 네가 진짜 최유라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 이 메시지의 발신지를 추적하기 위해 그녀는 새벽 내내 팬텀을 상대할 때보다 더 치열하게 키보드를 두드렸다. 신호는 교묘하게 우회되어 있었지만 하은의 집요한 추적 끝에 마침내 그 꼬리가 잡혔다. 좌표는 놀랍게도 서울 강남 최 회장의 저택 근처 기지국이었다. 하은의 인매가 비틀렸다. 그녀의 정체를 아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 돈을 뜯어내려는 비열한 수법. 범인의 윤곽은 너무나 뚜렷했다. 그때 인터폰이 울리며 집사의 정중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모님, 손님이 오셨습니다. 친정에서 최 회장님, 사모님과 언니분이 오셨는데 들여보낼까요? 하은은 노트북을 덮으며 차갑게 웃었다.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협박범이 제 발로 찾아온 셈이었다. 그녀는 거울을 보며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더 이상 그들 앞에서 주눅들어 떨던 최하은은 없었다. 그녀는 강태무의 아내이자 이 거대한 저택의 안주인이었다. 네, 거실로 모시세요. 금방 내려가겠습니다. 거실로 내려가자. 소파에 앉아 집안을 훑어보고 있는 김 여사와 최유라의 모습이 보였다. 그들의 눈빛에는 탐욕과 질투가 가득했다. 벽에 걸린 고가의 그림들, 장식장에 진열된 골동품들, 그리고 하은이 입고 있는 고급 실크 원피스까지. 모든 것이 그들의 예상을 빗나간 풍경이었다. 그들은 하은이 이 음침한 저택에서 다리 불구인 남편의 수발을 들며 비참하게 살고 있을 거라 기대했었다. 하지만 눈앞에 나타난 하은의 모습은 우아하고 당당했다. 유라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어머, 이게 누구야? 우리 집 식모 하은이 아니니 옷이 날개라더니 남의 옷 훔쳐 입은 것처럼 아주 꼴값을 떠는구나. 유라가 비아냥거렸다. 김 여사 역시 코웃음을 치며 거들었다. 그래, 네가 여기서 호의호식한다고 주제 파악 못하는 건 아니겠지. 네 할미 목숨줄이 누구 손에 달려있는지 잊지 말아라. 그녀들은 여전히 하은을 자신들의 소나귀에 있는 장난감 취급하고 있었다. 하지만 하은은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소파 맞은편에 다리를 꼬고 앉으며 여유롭게 집사를 불렀다. 박 집사님, 여기 손님들께 차 내오세요. 아, 차자는 손님용 말고 일회용 컵으로요. 깨뜨리시면 곤란하니까. 하은의 지시에 유라가 발끈하며 일어섰다. 뭐 일회용 컵이야. 최하은 네가 미쳤구나. 어디서 감히 유라가 소리치며 달려들려는 순간 하은은 싸늘한 눈빛으로 그녀를 제압했다. 앉아. 여기는 내 집이야. 소란 피우고 싶으면 나가. 그 서슬퍼런 기세에 유라는 흠칫하며 주춤거렸다. 그녀가 알던 순종적인 하은이 아니었다. 할머니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두 분은 뉴스도 안 보시나 봐요. 하은이 찻잔을 들어올리며 말했다. 어제부로 할머니는 강태무 사장의 후원으로 국내 최고 VIP 병동으로 옮겨지셨어요. 법적 보호자도
강태무 사장으로 변경됐고요. 이제 당신들이 그 더러운 손으로 할머니 호흡기를 떼내 만에 협박할 권한은 없다는 뜻이에요. 하은의 폭탄 선언에 김 여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녀들의 가장 강력한 인질이 사라진 것이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강서방이 왜 굳이 그 늙은이한테. 그때 휠체어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들리더니 강태무가 거실로 들어왔다. 그는 완벽하게 세팅된 수트 차림으로 그 어느 때보다 냉철하고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태무는 김 여사와 유라를 본체 만체하고 곧장 하은에게로 향했다. 여보, 손님이 오셨으면 나한테 먼저 연락을 했어야지. 불편한 분들이랑 억지로 앉아있을 필요 없다고 했잖아. 그의 목소리는 꿀이 떨어질 듯 다정했지만 그 내용은 김 여사 모녀를 철저히 무시하는 것이었다. 태무는 자연스럽게 하은의 손을 잡고 손등에 입을 맞췄다. 유라는 그 광경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소문 속의 강태무는 괴팍하고 잔인한 성격의 소유자였는데 지금 하은을 대하는 태도는 마치 세상을 다 가진 남자의 그것이었다. 질투심이 폭발한 유라가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형부 아니, 강 사장님 속지 마세요. 쟤는 제 동생이 아니라 우리 아빠가 밖에서 낳아온 천한첩의 자식이에요. 원래 사장님하고 결혼하기로 했던 건 저 최유라라고요. 유라는 태무가 이 사실을 알면 당장 하은을 내쫓을 것이라 확신했다. 그녀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하은을 노려보았다. 하지만 태무의 반응은 그녀의 예상과는 정반대였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유라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마치 혐오스러운 벌레를 보는 듯 차갑고 경멸적이었다. 알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최유라가 아니라는 것쯤은 결혼식 날 밤에 이미 알았죠. 태무의 덤덤한 대답에 거실에는 정적이 감돌았다. 유라와 김 여사는 숨을 멈췄다. 그걸 알고도 가만히 계셨단 말입니까? 김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태무는 피식 웃으며 하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오히려 감사해야 할 일 아닙니까? 당신들이 사기를 쳐서 신부를 바꿔치기 해준 덕분에 나는 내 인생 최고의 보물을 얻었으니까요. 그는 유라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을 이었다. 만약 당신처럼 탐욕스럽고 머리 텅 빈 여자가 내 아내가 되었다면 우리 강성그룹은 아마 벌써 파산했거나 매각되었겠죠. 생각만 해도 끔찍하군요. 태무의 독설은 거침없었다. 유라는 수치심에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고 김 여사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태무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오늘 잘 오셨습니다. 안 그래도 찾아가려던 참이었는데 최 회장님이 최근 진행 중인 건설 프로젝트 자금난으로 중단 위기라죠.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김 여사 앞으로 던졌다. 이건 최 회장님이 우리 그룹에 요청한 추가 대출 신청서입니다. 담보가 부실해서 반려할까 생각 중이었는데 오늘 두 분의 태도를 보니 확실히 결정을 내릴 수 있겠군요. 강서방아니, 강 사장님 왜 이러십니까? 우리가 가족끼리. 김 여사가 비굴하게 태도를 바꾸며 매달렸다. 회사의 운명이 태무의 손바닥 위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태무는 차갑게 말을 잘랐다. 가족 누가 가족입니까? 내 아내를 하녀 취급하고 협박하는 사람들을 내가 가족으로 인정할 것 같습니까? 그는 하은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물었다. 여보, 어떻게 할까? 대출 승인해 줄까? 말까 결정권은 당신한테 줄게. 하은은 김 여사와 유라를 바라보았다. 그녀들은 애원하는 눈빛으로 하은을 쳐다보고 있었다. 10수년간 그녀를 괴롭혔던 악마들이 이제는 그녀의 발밑에서 자비를 구걸하고 있었다.
하은은 통쾌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서글픔도 밀려왔다. 그녀는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그냥 돌려보내요. 당장 파산하면 재미없잖아요. 서서히 말라 죽는 걸 지켜보고 싶어요. 그녀의 잔인한 말에 유라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려 했지만 대기하고 있던 경호원들이 그녀를 막아섰다. 그때 하은의 스마트폰이 다시 진동했다. 유라의 핸드백 속에서도 동시에 진동 소리가 들렸다. 하은은 미소를 지으며 유라에게 다가갔다. 언니, 핸드폰 좀 줘볼래? 유라가 당황하며 뒷걸음질 쳤지만 하은은 순식간에 그녀의 가방을 낚아채 휴대폰을 꺼냈다. 하은이 자신의 폰으로 전화를 걸자 유라의 손에 들린 세컨드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발신자 표시 제한. 범인은 명백했다. 역시 언니였구나. 어제 나한테 협박 문자 보낸 거. 하은이 유라의 눈앞에 휴대폰 화면을 들이밀었다. 유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건 내가 아니야. 엄마가 시켜서. 그녀는 다급하게 김 여사 핑계를 댔다. 김 여사는 딸의 배신에 기가 막힌 표정을 지었다. 이 콩가루 집안의 추악한 민낯이 낱낱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태무의 표정이 더욱 싸늘해졌다. 협박의 공갈 미수까지 가지가지 하는군요. 태무는 경호원들에게 눈짓했다. 이 여자들 당장 끌어내. 그리고 경찰에 넘겨 협박죄와 사기 결혼 공모죄로 고소장 접수해. 김 여사와 유라는 울며 불며 매달렸지만 건장한 경호원들에 의해 짐짝처럼 질질 끌려 나갔다. 현관문이 닫히고 그들의 비명소리가 사라지자 거실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하은은 긴장이 풀린 듯 소파에 주저앉았다. 태무는 휠체어를 밀어 그녀의 곁으로 다가왔다. 괜찮아, 태무가 물었다. 하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씁쓸하게 웃었다. 네, 속이 다 시원하네요. 내 인생에서 가장 끔찍했던 챕터 하나를 오늘 끝낸 기분이에요. 그녀는 태무를 올려다보았다. 고마워요. 내 편 들어줘서. 그리고 나를 보물이라고 말해줘서. 그 말은 비록 연기였을지라도 하은의 가슴에 깊이 박혀 있었다. 태무는 하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연기 아니었어. 넌 진짜 보물이야. 흙 속에 묻혀 있어서 아무도 몰라봤을 뿐이지.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하은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태무는 하은의 손에 들린 유라의 휴대폰을 가져갔다. 이건 증거로 보관해두지. 그리고 앞으로 이런 문자가 오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나한테 말해. 우린 파트너잖아. 그날 밤 하은은 서재에서 태무와 함께 마주 앉았다. 두 사람 앞에는 와인 한 병이 놓여 있었다. 축배를 들죠.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하은이 잔을 들어 올렸다. 태무도 잔을 부딪혔다. 쨍 하는 맑은 소리가 울려 퍼졌다. 와인을 한 모금 마신 태무가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이제 집안 문제는 정리됐으니 진짜 적을 상대해야 할 때야. 팬텀. 그리고 내 다리를 이렇게 만든 그놈들. 하은은 태무가 건넨 태블릿 PC를 받아들었다. 그 안에는 태무가 지난 3년간 은밀하게 수집해온 자료들이 담겨 있었다. 강성그룹의 지분 구조, 의문의 페이퍼 컴퍼니들, 그리고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 분석 자료까지. 하은은 자료를 훑어보다가 멈칫했다. 이 페이퍼 컴퍼니 서버 우회 경로가 팬텀이 쓰는 방식이랑 똑같아요. 자금 추적을 피하려고 블록체인 기술을 썼네요. 역시 네 눈은 못 속이는군. 태무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 사고를 사주한 놈, 그리고 지금 회사를 공격하는 놈, 모두 한 통속이야. 그리고 그 정점에 내 사촌형이자 그룹 부회장인 강진우가 있지. 강진우. 대외적으로는 젠틀하고
능력 있는 경영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상은 태무를 제거하고 그룹을 독차지하려는 야망가였다. 강진우가 내일 내 재활병원을 방문한다고 통보해왔어. 표면적으로는 사촌 동생 걱정해서 오는 거지만 실제로는 내 다리가 진짜로 마비 상태인지 확인하러 오는 거야. 태무의 눈빛이 매서워졌다. 내가 걷는다는 걸 들키면 놈은 더 과격한 방법을 쓸 거야. 내일은 완벽하게 속여야 해. 하은은 결의에 찬 눈빛으로 태무를 바라보았다. 걱정 마요. 제가 당신의 다리가 되어줄게요. 그리고 그놈이 가져온 스마트폰. 제가 털어서 역으로 감시 프로그램을 심어놓겠어요. 그녀는 이미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내일은 또 다른 연극의 막이 오르는 날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그녀의 곁에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파트너가 있었으니까. 잠시 후 술기운이 오른 하은이 태무를 빤히 바라보며 물었다. 그런데 아까 언니한테 했던 말 진짜예요. 만약 언니가 왔으면 회사가 망했을 거라고 했던 거. 태무는 피식 웃으며 와인잔을 흔들었다. 당연하지. 너는 5초 만에 500억을 구했지만 네 언니는 5초 만에 500억을 썼을 테니까 가성비로 따지면 비교 불가야. 하은은 깔깔 웃음을 터뜨렸다. 태무도 따라 웃었다. 적막했던 저택에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졌다. 창밖에는 달빛이 환하게 비치고 있었다. 서로의 상처를 알아보고 보듬어주는 두 사람. 그들의 밤은 이제 더 이상 춥지도 외롭지도 않았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그들을 노리는 그림자는 더욱 짙어지고 있었다. 내일 다가올 강진우와의 만남은 단순한 가족 상봉이 아닌 생사를 건 탐색전이 될 것이 분명했다. 다음 날 아침, 강태무의 저택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었다. 강성그룹 부회장이자 태무의 사촌형인 강진우의 방문이 예정된 시각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태무는 거실 소파에 앉아 무릎 위에 두꺼운 담요를 덮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여느 때보다 차분해 보였지만 그 차분함 속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하은은 태무의 곁에서 차를 준비하며 그의 상태를 살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오늘 태무가 감당해야 할 연극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치열한 것인지를. 그는 자신의 멀쩡한 다리를 감각이 없는 죽은 살덩어리처럼 연기해야만 했다. 그것도 자신을 불구로 만든 장본인 앞에서 말이다. 긴장하지 마. 놈은 의심이 많지만 그만큼 오만해.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지. 태무가 낮은 목소리로 하은을 안심시켰다. 하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칩 하나를 손에 쥐었다. 그것은 그녀가 밤새 개조한 근거리 해킹 장치였다. 알아요. 당신은 연기에 집중해요. 저는 제 일에 집중할 테니까. 그녀가 칩을 자신의 소매 끝에 숨기며 결의에 찬 눈빛을 보였다. 잠시 후 현관 초인종 소리가 정막을 깼다. 육중한 문이 열리고 말쑥한 정장 차림의 남자와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들어왔다. 강진우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거실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다. 아이고, 우리 태무. 얼굴이 많이 좋아졌구나. 결혼하더니 회춘했어. 그의 목소리는 기름지고 친절했지만 눈은 태무의 다리를 집요하게 훑고 있었다. 태무는 휠체어 대신 소파에 기대 앉아 덤덤하게 대꾸했다. 형님도 여전하시네요. 바쁘실 텐데 누추한 곳까지 행차하시고.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스파크가 튀었다. 진우는 태무의 옆에 앉으며 데려온 의사를 소개했다. 이쪽은 내 주치의인 박 박사야. 신경계통 권위자라 네 다리 상태 좀 봐주라고 데려왔다. 그것은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태무의 주치의가 아닌 자신의 사람을 데려와 직접 확인하겠다는 뜻이었다. 태무는 거절할 명분이 없었다.
거절한다면 오히려 의심을 살 것이 뻔했다. 형님 배려가 눈물겹네요. 그럼 어디 한번 보시죠. 태무가 담요를 걷어내자 앙상하게 마른 것처럼 보이게 특수 분장한 다리가 드러났다. 박 박사는 태무의 다리를 이리저리 만져보며 반사신경 테스트를 시작했다. 작은 고무망치로 무릎을 때리고 날카로운 도구로 발바닥을 긁었다. 태무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이미 수없는 훈련으로 반사신경조차 억제하는 법을 터득한 그였다. 신경 손상이 생각보다 심각하군요. 외부 자극에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박 박사가 고개를 저으며 진단했다. 진우의 입가에 안도의 미소가 번지는 것을 하은은 놓치지 않았다. 하지만 진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짐짓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찻잔을 들었다. 저런, 아직도 감각이 없다니 안타깝구나. 뜨거운 거라도 닿으면 좀 느껴지려나. 그는 말을 마침과 동시에 실수인 척 손을 미끄러뜨려 갓 끓인 뜨거운 찬물을 태무의 허벅지 위로 쏟아부었다. 앗! 이런 미안하다. 손이 미끄러졌네. 진우가 호들갑을 떨었지만 그의 눈은 태무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다. 고통에 반응하는지 확인하려는 잔인한 시험이었다. 살이 타들어가는 끔찍한 고통이 엄습했지만 태무의 표정은 석고상처럼 변하지 않았다. 그는 비명은커녕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진우를 바라보았다. 괜찮습니다. 형님, 어차피 감각도 없는 다리인걸요? 바지만 버렸네요. 그의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평온했다. 그제야 진우의 눈동자의 실망과 확신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다. 그 순간 하은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다. 어머, 여보, 괜찮아요. 그녀는 수건을 들고 태무의 다리를 닦는 척하며 진우의 곁으로 파고들었다. 혼란스러운 틈을 타 그녀는 소매 속에 숨겨둔 해킹칩을 진우의 재킷 주머니 속에 살짝 집어넣었다. 그리고는 진우를 향해 원망 섞인 눈물을 글썽였다. 부회장님, 너무하세요. 아무리 감각이 없어도 화상은 입는다고요. 그녀의 완벽한 연기에 진우는 머쓱한 듯 물러섰다. 미안하게 됐습니다. 재수 씨, 내 실수요. 진우는 더 이상 볼 일이 없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무튼 상태를 확인했으니 마음이 놓이는구나. 회사 일은 걱정 말고 요양이나 잘해라. 강성그룹은 내가 잘 지키고 있을 테니. 그는 비릿한 웃음을 남기고 의사와 함께 저택을 빠져나갔다. 현관문이 닫히고 그들의 차가 멀어지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태무의 몸이 털썩 무너져 내렸다. 억눌러 왔던 고통이 댐이 터지듯 밀려왔다. 그는 이를 악물고 신음을 삼키며 식은땀을 흘렸다. 태무 씨 하은이 사색이 되어 구급 상자를 가져왔다. 태무의 바지를 걷어 올리자 허벅지가 붉게 부어오르고 물집이 잡혀 있었다. 끔찍한 화상이었다. 하은의 손이 떨렸다. 미쳤어요. 왜 피하지 않았어요? 그냥 뜨겁다고 소리 질렀어도 됐잖아요. 그녀는 화상 연고를 바르며 울먹였다. 태무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피했다면 놈은 내 다리가 낫고 있다는 걸 알았을 거야. 그러면 너까지 위험해져. 그 말에 하은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복수를 위해 살이 타는 고통을 참아낸 남자.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붕대를 감았다. 이 빚 반드시 갚아줄 거예요. 강진우 그 자식. 내가 지옥을 보여줄 거야. 그녀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다. 하은은 곧바로 노트북을 가져와 진우의 주머니에 넣어둔 칩과 연결을 시도했다. 빙고. 연결됐어요. 놈의 스마트폰을 실시간으로 미러링하고 있어요. 화면에는 강진우의 통화 목록, 문자 메시지,
그리고 갤러리 사진까지 모든 정보가 쏟아져 들어왔다. 하은은 빠르게 데이터를 분석했다. 그리고 팬텀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대포폰 번호를 찾아냈다. 잡았다. 팬텀과 직접 연락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이 사진 좀 봐요. 하은이 화면을 확대했다. 그것은 3년 전 태무의 교통사고 현장 사진이었다. 경찰 조서에는 없는 사고 직전 브레이크 라인을 조작하는 누군가의 뒷모습이 찍힌 사진이었다. 이건 결정적인 증거야. 태무가 사진을 보며 낮게 읊조렸다. 놈은 이 사진을 보험용으로 가지고 있었던 거야. 실행범을 협박하기 위해서. 태무의 주먹에 힘이 들어갔다. 이제 심증이 아닌 물증이 확보되었다. 하지만 태무는 서두르지 않았다. 아직은 아니야. 이걸로는 강진우 하나밖에 못 잡아. 놈의 뒤를 봐주는 정계 인사들과 부패한 검찰 라인까지 한 번에 엮어야 해. 그는 사냥꾼의 본능으로 가장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밤 태무는 고열에 시달렸다. 화상으로 인한 염증 반응 때문이었다. 하은은 밤새 그의 곁을 지키며 물수건으로 땀을 닦아주었다. 열에 들뜬 태무는 악몽을 꾸는지 계속해서 끙끙거렸다. 미안해. 아버지. 살려줘. 그의 잠꼬대는 평소의 강한 모습과는 달리 한없이 약하고 처절했다. 하은은 그의 손을 꼭 잡고 귓가에 속삭였다. 걱정 마요. 내가 있어요. 아무도 당신을 해치지 못하게 할 거예요. 새벽녘이 되어서야 태무의 열이 내리기 시작했다. 하은은 침대 옆 의자에 엎드려 쪽잠이 들었다. 아침 햇살이 창틈으로 들어와 태무의 눈을 깨웠다. 그는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가장 먼저 보인 것은 자신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잠든 하은의 모습이었다. 태무는 가만히 그녀를 내려다 보았다. 지난밤의 고통과 악몽 속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잡아주었던 온기.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빼내어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일어났어요. 하은이 부스스 눈을 뜨며 물었다. 태무는 미미하게 미소 지었다. 덕분에 간호솜씨가 제법이던데. 하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의 이마에 손을 얹어 열을 체크했다. 다행이다. 열은 내렸어요. 상처는 좀 어때요? 태무는 다리를 내려다 보았다. 쓰라림은 여전했지만 참을 만했다. 네가 감아준 붕대 덕분에 안 아파. 마법이라도 부린 모양이지. 두 사람 사이에 따뜻한 기류가 흘렀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하은의 노트북에서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렸다. 강진우의 스마트폰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된 것이다. 하은은 급히 화면을 확인했다. 태무 씨, 이것 좀 봐요. 강진우가 팬텀에게 새로운 지령을 내렸어요. 메시지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오늘 밤 자정, 강태무의 저택 보안 시스템을 완전히 무력화시켜라. 사고로 위장해서 처리한다. 가스 폭발이 좋겠어. 태무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다. 다리가 낫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진우는 태무를 살려둘 생각이 없었던 것이다. 불안의 싹을 완전히 잘라버리겠다는 잔혹한 살해였다. 오늘 밤이라. 놈들이 제 발로 호랑이 굴로 들어오겠다는 거군. 태무가 몸을 일으켰다. 하은아, 준비해. 오늘 밤 우리 집은 비워둔다. 그리고 놈들에게 아주 특별한 파티를 열어줘야겠어. 하은은 태무의 계획을 단번에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날아다니며 저택의 스마트 홈 시스템을 조작하기 시작했다. 가스 밸브는 잠그고 조명과 음향 시스템은 원격 제어 모드로 전환했다. 그리고 곳곳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조작해
마치 두 사람이 집안에서 평온하게 잠든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루프 영상을 심어 놓았다. 이것은 디지털 공성전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저택 주변의 숲속에서 검은 그림자들이 하나둘 나타났다. 팬텀이 고용한 용병들이었다. 그들은 보안 시스템이 해제된 틈을 타 담을 넘고 저택으로 침투했다. 그들의 목표는 지하 보일러실의 가스 배관을 조작해 대폭발을 일으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어둠 속에서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는 두 쌍의 눈동자가 있다는 것을. 저택 뒤편 언덕 위 검은색 밴 안에서 태무와 하은은 모니터를 통해 이 모든 상황을 감시하고 있었다. 진입했습니다. 현재 인원 5명. 하은이 보고했다. 태무는 무전기를 들고 대기 중인 사설 경호팀에게 지시를 내렸다. 아직이다. 놈들이 증거를 남길 때까지 기다려. 가스 밸브에 손을 대는 순간 덮친다. 긴장감이 팽팽하게 당겨졌다. 용병들이 보일러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하은이 엔터키를 눌렀다. 저택의 모든 조명이 일제히 켜지며 대형 스피커에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굉음처럼 울려 퍼졌다. 함정이다. 용병들이 당황하며 도주하려 했지만 이미 퇴로는 태무의 경호팀에 의해 막혀 있었다.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태무는 차갑게 웃으며 모니터를 바라보았다. 강진우, 내 놈이 보낸 선물 잘 받았다. 이제 답례를 보낼 차례야. 그는 옆에 있는 하은을 보았다. 준비됐지. 하은은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팬텀의 위치도 파악했어요. 이 용병들을 미끼로 놈의 본거지까지 역추적할 거예요. 그날 밤 강진우는 자신의 별장에서 샴페인을 마시며 저택 폭발 뉴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TV 뉴스 속보로 나온 것은 폭발 소식이 아니었다. 속보 강성그룹 회장 자택 침입 괴한들 검거, 배우의 그룹 고위층 연루 의혹, 화면에는 수갑을 차고 끌려 나오는 용병들의 모습과 그들이 소지하고 있던 강진우 명의의 대포폰이 증거물로 비춰지고 있었다. 진우의 손에서 샴페인 잔이 미끄러져 바닥에 산산조각이 났다. 이럴 리가 없어 실패했다고 강진우가 절규했다. 그때 그의 개인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강태무.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에서 태무의 낮고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형님, 선물은 마음에 드십니까? 다음에는 사람 말고 직접 오시죠. 제가 지옥 끝까지라도 마중 나갈 테니까. 전화를 끄는 태무의 눈은 복수의 화신처럼 불타오르고 있었다. 이제 전면전은 시작되었다. 강진우의 별장은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 난장판이 되어 있었다. 값비싼 도자기와 술병들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고 진우는 핏발선 눈으로 위스키를 병째 들이키고 있었다. 어젯밤의 실패는 그에게 단순한 패배가 아니었다. 그것은 강태무라는 존재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위험한 괴물로 성장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더 이상 어설픈 용병이나 협박으로는 그를 꺾을 수 없었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대포폰을 집어들었다. 이제 남은 카드는 단 하나. 팬텀뿐이었다. 팬텀은 돈만 주면 국가기관의 서버도 마비시킬 수 있는 어둠의 제왕이었다. 진우는 이성이 마비된 채 최후의 명령을 내렸다. 타겟 변경. 강태무의 회사가 아니야. 그놈의 가장 아픈 약점을 쳐. 놈이 살려달라고 빌 때까지 숨통을 조여. 서울 도심의 안전가옥으로 거처를 옮긴 태무와 하은은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다. 어젯밤의 격전으로 인해 두 사람 모두 지쳐 있었지만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었다. 태무는 창가에 서서 바깥 동태를 살피고 있었고 하은은 식탁에 앉아
태무의 의료기록 데이터베이스를 강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하은의 노트북 화면이 갑자기 지직거리더니 검은 바탕에 붉은 해골 마크가 떠올랐다. 그리고 스피커를 통해 기계적으로 변조된 음성이 흘러나왔다. 안녕, 강태무 사장. 그리고 귀여운 아내분. 어젯밤 파티는 즐거웠나? 이번에는 내가 파티를 주최할 차례야. 태무가 급히 하은의 곁으로 다가왔다. 이게 뭐지? 또 해킹인가? 하은의 표정이 심각하게 굳어졌다. 아니요. 이건 단순한 해킹이 아니에요. 실시간 스트리밍이에요. 화면이 바뀌면서 병원 중환자실에 CCTV 영상이 나타났다. 그곳은 다름 아닌 하은의 외할머니가 입원해 있는 VIP 병동이었다. 평온해야 할 병실은 붉은 비상등으로 번쩍이고 있었고 의료진들이 당황하며 뛰어다니는 모습이 보였다. 할머니의 바이탈 사인 모니터가 불규칙하게 요동치고 있었다. 하은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할머니 그녀가 비명을 질렀다. 변조된 목소리가 킬킬거렸다. 이 병원의 모든 생명 유지 장치는 지금 내 손안에 있어. 내가 엔터키 한 번만 누르면 산소 공급이 중단되고 약물 투여량이 치사량으로 바뀌지. 네 할머니뿐만이 아니야. 이 병원에 있는 수백 명의 목숨이 내 인질이다. 팬텀의 협박은 잔혹하고 비열했다. 태무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원하는 게 뭐야? 돈인가? 팬텀은 조롱하듯 대답했다. 돈은 강진우 부회장한테 이미 충분히 받았어. 내가 원하는 건 네 파멸이야. 지금 당장 기자회견을 열어 회계 조작과 횡령 혐의를 인정하고 모든 지분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해. 제한 시간은 30분이다. 화면 속의 바이탈 그래프가 위험 수치를 가리키며 경고음을 내기 시작했다. 삐, 삐, 삐. 그 소리는 마치 카운트다운처럼 하은의 신경을 긁어댔다. 태무는 하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떨리는 그녀를 진정시키려 했다. 진정해. 하은아, 내가 해결할게. 경찰청장에게 연락해서. 하지만 하은은 태무의 말을 듣지 못했다. 그녀의 눈동자는 공포를 넘어선 극도의 분노로 차갑게 가라앉고 있었다. 그녀는 태무의 손을 천천히 밀어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머리를 질끈 묶으며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녀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다. 30분 아니, 3분이면 충분해. 하은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돌아온 악마처럼 서늘했다. 태무는 낯선 그녀의 모습에 당황했다. 하은아, 지금 무슨... 하은은 태무를 바라보며 덤덤하게 말했다. 태무 씨, 당신이 궁금해했죠. 제가 쫓고 있던 코드가 뭐였는지. 바로 저놈. 팬텀이에요. 5년 전 제 스승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놈. 그녀는 의자를 당겨 앉으며 손가락 관절을 꺾었다. 뚜둑.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눈빛이 형형하게 빛났다. 내가 누군지 똑똑히 보여줄게. 팬텀. 넌 오늘 상대를 잘못 골랐어. 하은의 손가락이 보이지 않을 속도로 키보드를 타격하기 시작했다. 타다닥, 타다닥. 그 소리는 마치 기관총 난사 소리처럼 들렸다. 그녀는 방어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동시에 팬텀이 구축해 놓은 병원 서버의 방화벽을 역으로 뚫고 들어가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수천 줄의 코드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태무는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이것은 단순한 해킹이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처절한 백병전이었다. 하은의 공격은 매섭고 정확했다. 팬텀이 심어둔 악성 코드를 하나씩 격파해 나가는 속도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듯했다. 어딘가에 숨어있을 팬텀 역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화면 속 해골 마크가 흔들리더니 메시지 창이 떴다. 뭐야, 이 공격 패턴은
설마. 팬텀은 하은의 코드 스타일에서 기시감을 느꼈다. 5년 전 사이버 세계를 평정하고 호련히 사라졌던 전설적인 해커. 코드네임 제로지로. 그가 알고 있는 제로는 죽었다고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지금 자신을 몰아붙이는 이 압도적인 실력은 제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었다. 하은은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입력창에 짧은 메시지를 띄웠다. 오랜만이야. 지옥에 갈 준비는 됐어. 팬텀은 공포에 질려 방어 태세로 전환했다. 병원 시스템에 대한 공격을 멈추고 자신의 본거지 서버를 지키기 급급했다. 그 틈을 타 하은은 병원 메인 서버의 제어권을 탈취했다. 생명 유지 장치 정상화. 보안 레벨 최상급으로 격상. 할머니의 바이탈 사인이 안정을 되찾고 병원 내의 비상등이 꺼졌다. 태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하은은 멈추지 않았다. 아직 안 끝났어.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을 건드린 대가를 치르게 해줘야지. 그녀의 눈은 모니터 너머의 적을 꿰뚫고 있었다. 하은은 팬텀의 접속 경로를 역추적하여 강진우의 자금줄이 모여있는 해외 비밀 서버에 침투했다. 그곳에는 강진우가 횡령한 수천억 원의 비자금과 팬텀에게 지급한 검은 돈이 예치되어 있었다. 강진우 부회장님. 돈 좋아하시죠? 그 돈. 전부 기부해 드릴게요. 하은은 망설임 없이 엔터키를 눌렀다. 순식간에 강진우의 스위스 계좌, K만, 제도, 법인 계좌 등 모든 비밀 계좌의 잔고가 0으로 바뀌었다. 그 막대한 자금은 전 세계의 자선단체와 난민 구호기구로 분산이체되었다. 추적 불가능한 경로를 통해서 동시에 하은은 팬텀의 물리적 위치를 찾아냈다. 복잡하게 우회된 IP 주소의 껍질을 하나씩 벗겨내자 서울 근교의 한 폐공장 지하 벙커가 지도 위에 표시되었다. 찾았다. 하은이 외쳤다. 태무는 즉시 무전기를 들었다. 위치 확보했다. 경호팀 전원 출동해 경찰 특공대와 공조해서 놈을 잡아 생포해라. 내가 직접 물어볼 게 있으니까. 태무의 목소리에는 자비가 없었다. 그는 하은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고생했어. 이제 나머지는 내가 처리할게. 하지만 팬텀은 순순히 당할 놈이 아니었다. 자신의 위치가 발각되고 자금이 날아간 것을 깨닫자 그는 최후의 발악을 시도했다. 같이 죽자. 제로, 팬텀은 미리 심어두었던 로직 폭탄을 가동했다. 그것은 전국의 금융망과 통신망을 마비시켜 국가적인 대혼란을 일으키려는 자폭 코드였다. 하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미친놈? 이걸 터뜨리면 대한민국 전체가 멈춰버려요. 시간이 없었다. 폭탄이 터지기까지 남은 시간은 단 60초. 하은은 심호흡을 하며 눈을 감았다, 떴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의 경우의 수가 스쳐 지나갔다. 전공법으로는 막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개발했던 금기된 코드, 일명 블랙홀을 꺼내 들었다. 그것은 주변의 모든 데이터를 흡수하여 소멸시키는 위험한 프로그램이었다. 자칫하면 하은의 노트북과 연결된 태무의 회사 서버까지 날아갈 수 있는 양날의 검이었다. 태무 씨, 미안해요. 회사 서버가 좀 다칠 수도 있어요. 하은이 다급하게 말했다. 태무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상관없어. 회사 따위 다시 세우면 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의 전폭적인 신뢰에 하은은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마지막 명령어를 입력했다. Execute Black Hole. 화면 중앙에 검은 소용돌이가 나타나더니 팬텀의 로직 폭탄 코드를 무서운 기세로 빨아들이기 시작했다. 카운트다운 숫자가 3, 2, 1에서 멈췄다. 그리고 펑 하는 소리와 함께 팬텀의 서버 연결이 강제로 종료되었다.
정적이 흘렀다. 하은은 힘이 빠진 듯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노트북 화면에는 위협 제거 완료라는 메시지만이 깜빡이고 있었다. 태무는 땀에 젖은 하은을 와락 끌어안았다. 해냈어. 네가 우리 모두를 구했어. 그의 심장 박동이 하은의 가슴에 전해졌다. 하은은 태무의 품에 안겨 비로소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무서웠어요. 할머니가 잘못될까봐. 당신이 다칠까봐. 그녀의 울음소리가 안전가옥의 고요를 깨웠다. 그 시각, 폐공장 지하 벙커. 팬텀은 모니터를 붙잡고 절규하고 있었다. 말도 안 돼. 제로가 어떻게? 그때 벙커의 철문이 폭파되며 경찰 특공대가 들이닥쳤다.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팬텀은 바닥에 엎드려 제압당했다. 그의 곁에는 다 타버린 서버 장비들과 컵라면 용기들만이 뒹굴고 있었다. 천하의 해커 팬텀의 말로는 비참하기 그지없었다. 한편 강진우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믿을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었다. 은행에서 걸려온 전화는 그의 모든 자산이 증발했다는 비보를 전했다. 부회장님, 잔고가 없습니다. 10원도 남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전화기를 떨어뜨렸다. 평생을 바쳐 모은 비자금이 그리고 그룹을 삼키기 위해 준비했던 실탄이 순식간에 사라진 것이다. 으아, 그의 처절한 비명이 사무실을 울렸다. 그는 자신이 건드린 것이 무엇인지 이제야 깨달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뒤였다. 상황이 정리되고 태무는 하은에게 따뜻한 우유를 건넸다. 제로. 그게 내 진짜 이름이었군. 태무가 부드럽게 물었다. 하은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과거의 이름이에요. 지금은 그냥 당신의 아내 최하은이고 싶어요. 태무는 미소 지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래, 넌 최고의 해커이자 내 유일한 아내야. 그때 TV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다. 속보 경찰. 대규모 사이버 테러 조직 팬텀 검거. 배우로 지목된 강성그룹 강진우 부회장 긴급 체포. 화면에는 수갑을 차고 끌려 나오는 강진우의 모습이 비춰졌다. 그는 기자들을 향해 나는 모르는 일이야. 이건 음모야 라고 소리쳤지만 그의 몰골은 이미 패배자의 것이었다. 태무와 하은은 서로를 마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가장 큰 산을 넘었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아 있었다. 태무가 세상 앞에 그리고 강진우 앞에 두 다리로 서는 것. 그것이 복수의 완성이었다. 내일 기자회견을 열 거야. 태무가 결의에 찬 눈빛으로 말했다. 강진우가 파놓은 무덤에 그를 직접 묻어줄 생각이야. 그리고 세상에 내 진짜 모습을 공개할 거야. 하은은 그의 손을 더 꽉 잡았다. 함께 가요. 어디든 당신 옆에 있을게요. 창밖으로 동이 터오고 있었다. 긴 어둠을 뚫고 솟아오르는 태양처럼 두 사람의 앞날에도 새로운 빛이 비치고 있었다. 강성그룹 본사 1층 로비는 아침 일찍부터 수백 명의 취재진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강태무 사장의 긴급 기자회견이 예고된 가운데 강진우 부회장의 체포 소식까지 겹치며 대한민국 전체의 이목이 이곳에 쏠려 있었다. 그러나 강진우는 체포,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변호인단을 대동하고 기자회견장에 난입하여 마이크를 잡았다. 수갑을 차기 직전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태무를 물고 늘어지려는 추악한 신보였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제가 팬텀을 고용했다는 건 전부 조작된 모함입니다. 강태무 사장이 자신의 경영 실패를 덮기 위해 사촌 형인 저를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겁니다.
진우는 핏대를 세우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두 다리를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 어떻게 이 거대 그룹을 이끌겠습니까? 강성그룹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신체 건강한 제가 경영권을 맡아야 합니다. 그의 뻔뻔한 궤변에 일부 기자들이 동요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그때 회견장 입구 쪽에서 웅장한 침묵이 시작되더니 이내 파도처럼 퍼져나갔다. 강태무가 등장한 것이다. 그는 여전히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그 뒤에는 하은이 굳은 표정으로 휠체어 손잡이를 잡고 있었다. 태무의 등장에 카메라 플래시가 기관총처럼 터지며 시야를 하얗게 뒤덮었다. 진우는 태무를 보자마자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오, 태무야. 내 발로 걸어 나오지도 못하면서 무슨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형이 대신 설명해주고 있었단다. 태무는 진우의 조롱을 무시한 채 단상 아래 멈춰섰다. 하은이 태무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작게 속삭였다. 보여줘요. 당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태무는 고개를 끄덕이며 하은의 손등을 한 번 꽉 쥐어주었다. 그리고 그는 휠체어의 팔걸이를 양손으로 잡았다. 팔에 굵은 혈관이 솟아오르고 온몸의 근육이 팽팽하게 긴장했다. 장내에 있는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그를 지켜보았다. 강진우, 네가 틀렸어. 태무의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흘러나갔다. 나는 내 경영 실패를 덮으러 온 게 아니다. 네가 저지른 죄악을 심판하고 내 자리를 되찾으러 온 것이다. 말을 마침과 동시에 태무가 휠체어에서 몸을 일으켰다. 비틀거림도 주저함도 없었다. 그는 두 다리로 땅을 딛고 꼿꼿하게 일어섰다. 그 모습은 마치 거인이 깨어나는 듯한 위압감을 주었다. 헛 곳곳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기자들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다물지 못했다. 3년 동안 하반신 마비로 알려졌던 강태무가 멀쩡하게 서 있는 것이다. 가장 놀란 것은 강진우였다. 그는 귀신이라도 본 듯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다. 말도 안 돼. 내 다리. 분명히 망가졌었는데. 감각이 없었는데 진우의 목소리가 공포로 떨렸다. 태무는 단상을 향해 천천히 그리고 또박또박 걸어 올라갔다. 또각, 또각,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소리가 회견장을 압도했다. 그 발소리는 강진우에게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단상 위에 올라선 태무는 진우의 코앞까지 다가가 그를 내려다 보았다. 뜨거운 차를 쏟았을 때 참느라 꽤 힘들었어. 하지만 덕분에 내 놈의 방심을 유도할 수 있었지. 태무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다. 이건 사기야. 주주들을 속인 거라고 진우가 발악하며 소리쳤다. 하지만 태무는 가소롭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사기 진짜 사기꾼이 누구인지 보여주지. 태무가 손짓하자 대기하고 있던 하은이 노트북을 조작해 대형 스크린에 영상을 띄웠다. 그것은 3년 전 사고 당시 진우가 브레이크를 조작하도록 사주하는 통화 녹음 파일과 팬텀에게 병원 해킹을 지시하는 메신저 대화 내용이었다. 죽여버려. 강태무만 없으면 그룹은 내 거야.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진우의 목소리는 너무나 명확했다. 회견장은 충격에 휩싸였다. 살인교사, 횡령, 사이버 테러 사주, 모든 범죄의 증거가 만천하에 공개되는 순간이었다. 진우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아니야. 저건 조작이야. 제로가 만든 가짜라고 그가 하은을 가리키며 소리쳤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단상 위로 올라와 진우의 양팔을 결박했다. 강진우 씨, 살인 미수 및 테러 방지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차가운 금소금이 울렸다.
진우는 끌려가면서도 태무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 강태무,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 나는 다시 돌아올 거야. 하지만 태무는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무대 옆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하은에게 향해 있었다. 진우가 사라지고 난 뒤 태무는 다시 마이크 앞에 섰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눈빛은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다. 지난 3년, 저는 어둠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다리를 잃고, 사람을 믿지 못하고, 복수심에만 불타올랐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빛을 찾아준 사람이 있습니다. 태무는 하은을 향해 손을 뻗었다. 최하은 씨, 이리로 올라와 주십시오. 하은은 당황했지만 수많은 카메라와 태무의 간절한 눈빛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녀가 수줍게 단상 위로 올라오자 태무는 그녀의 손을 잡고 대중 앞에 섰다. 이 사람은 제 아내이자 강성그룹을 위기에서 구해낸 최고의 보안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만들어준 제 인생의 은인입니다. 태무의 고백에 기자들이 웅성거렸다. 대역 신부라는 소문이 돌았던 그녀가 사실은 숨겨진 영웅이었다는 사실은 또 다른 특종이었다. 태무는 그 자리에서 하은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이번에는 억지로 꿇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꿇은 무릎이었다. 그는 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다이아몬드가 박힌 심플하지만 우아한 반지가 빛나고 있었다. 최하은, 아니, 제로. 우리 계약은 어제로 끝났어. 이제 새로운 제안을 하고 싶어. 태무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평생 내 곁에서 나를 해킹해줘. 내 마음의 비밀번호는 이미 너한테 털렸으니까. 태무의 엉뚱하지만 진심 어린 프로포즈에 하은은 눈물을 터뜨리며 웃었다. 비밀번호 관리하려면 유지 보수 비용이 많이 들 텐데요. 그녀의 농담에 태무도 활짝 웃었다. 내 전 재산, 아니, 내 인생 전부를 줄게. 하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내밀었다. 태무가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자 회견장은 환호와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뜨겁게 입을 맞췄다. 에필로그 1년 후 강성그룹 본사 최상층 보안관제센터. 대한민국 최고의 보안 시스템을 갖춘 이곳은 철의 요새라 불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최연소 CISO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이자 해커의 여왕이라 불리는 최하은 이사가 있었다. 그녀는 모니터 화면을 예리하게 주시하며 팀원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북미 서버 트래픽이 비정상적이에요. 디도스 공격 전조 증상이니까 우회 경로 확보하고 방어막 가동하세요. 그녀의 카리스마 넘치는 지휘에 팀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업무가 마무리될 즈음 관제센터의 자동문이 열리고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강태무 회장이었다. 그는 이제 지팡이조차 없이 완벽하게 걷고 있었다. 직원들이 기립해서 인사하자 그는 손을 들어 제지하고 곧장 하은의 자리로 다가왔다. 최 이사, 오늘도 야근인가? 남편이 집에서 기다리다 못 빠지겠어. 그가 장난스럽게 투정을 부렸다. 하은은 피식 웃으며 의자를 돌려 그를 마주 보았다. 강 회장님이야말로 너무 일찍 퇴근하시는 거 아니에요? 회사가 너무 잘 돌아가서 심심하신가 봐요. 태무는 하은의 책상에 걸터 앉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심심하지. 내 최고의 파트너가 여기 처박혀서 모니터만 보고 있는데. 그는 하은을 꿀 떨어지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지난 1년 두 사람은 강성그룹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켰고 그들의 사랑 또한 더욱 깊고 단단해졌다. 그나저나 오늘 병원 다녀왔다면서 검진 결과는 어때? 태무가 물었다.
하은은 잠시 뜸을 들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보안에 심각한 취약점이 발견됐어요. 태무의 표정이 굳어졌다. 취약점 어디가 아픈 거야? 무슨 문제 있어? 그가 다급하게 묻자. 하은은 태무의 손을 가져가 자신의 아랫배 위에 살포시 얹었다. 아니요. 시스템에 새로운 사용자가 등록됐거든요. 로그인 예정일은 7개월 뒤래요. 하은의 말에 태무는 잠시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다가 이내 그 뜻을 이해하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정말이야, 진짜야. 하은이 고개를 끄덕이자 태무는 환호성을 지르며 하은을 번쩍 들어 올려 빙글빙글 돌았다. 내가 아빠가 된다니 세상에. 하은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관제센터 직원들이 놀라서 쳐다봤지만 태무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하은을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그녀의 배에 귀를 갖다 대었다. 안녕, 아가야, 아빠야. 엄마 닮아서 머리는 좋아야 하는데 성격은 아빠 닮으면 안 된다. 그의 너스레에 하은이 핀잔을 주었다. 성격도 아빠 닮아야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그 근성 말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행복하게 웃었다. 서버실의 차가운 기계음 소리가 마치 그들을 축복하는 팡파르처럼 들렸다. 빗속에서 떨던 대역 신부와 휠체어에 갇혀있던 괴팍한 재벌.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며 시작된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완벽한 해피엔딩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태무가 하은의 허리를 감싸며 물었다. 자, 이제 퇴근하고 뭐 할까? 맛있는 거 사줄게. 하은은 곰곰이 생각하더니 장난스럽게 대답했다. 글쎄요. 오랜만에 당신 노트북이나 좀 해킹해 볼까요? 육아용품 쇼핑 목록 좀 채워 넣게. 얼마든지. 내 모든 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은 영원히 당신 거니까. 태무는 하은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그녀의 손을 잡고 관제센터를 나섰다. 등 뒤로 닫히는 문 너머로 그들의 웃음소리가 길게 이어졌다. 서울의 야경이 그들의 앞길을 화려하게 비추고 있었다. 이제 그들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었다. 어떤 바이러스도 어떤 시련도 뚫을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사랑이라는 방화벽이 그들을 지키고 있었으니까.